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속보로 보도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박 대통령 귀국을 앞두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국민들에게 전해진 것은 대통령이 아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수용은 오늘 오후 예상보다는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급한 불국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포진해 있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좀처럼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방위 수사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사학재단의 적립금 쌓기 관행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금 전 이완구 국무총리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두염과 위경련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국정 수행이 어려울 거라고 밝혔는데요. 국무총리 사의는 예상보다 서둘러 수용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 사의를 수용했죠.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5시경 긴급하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완구 총리의 퇴임식도 오후 6시 10분에 바로 이뤄졌습니다. 예정이 없던 퇴임 수용이었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공식 첫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다는 말이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위경련과 인두염으로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건강 회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고 브리핑했습니다. 예, 오늘보다 하루 이틀 정도면 공교롭게도 재보궐선거 날과 좀 맞물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4.29 재보선 이전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만 해도 박 대통령이 당분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공식 일정이 사실상 없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오후 늦게서야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단 말이죠. 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새누리당 비박계 수뇌부와 여론의 압박이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급격한 여론 악화로 재보선 선거에서 참패가 우려되자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무섭습니다. 국민의 84%가 이 리스트가 사실일 거라고 믿는 최근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국민은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정직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 여론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등을 돌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도망치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유가족 한 명 없는 진도 팽목항에 와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떠난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해서 떠난 중남미 성과가 기대만큼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콜롬비아를 첫 국가로 택했지만 국가 원수로서 의전도 받지 못한 채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시간 그 해외 동포 간담회와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만찬 그리고 K-팝 동호회 만남 등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 4개국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불과 3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녀왔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FTA 논의 등 의제 자체가 이미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었다는 게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완구 총리 사퇴와 후임 총리 인선 문제, 친박 핵심 측근들의 비리 의혹까지 터졌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다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자 여론이 더욱 악화된 겁니다. 그러나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없이 총리 사임을 소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 대통령 순방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 정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회의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자카르타 그 반둥 60주년 기념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 회의가 지속됐는데요. 반둥 회의는 1955년 4월 18일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단이 모여 이렇게 개최한 국제회의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고도 불리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 자리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이 참석해 동북아 정세와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중남미 순방을 이유로 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문제는 반둥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일본과 중국만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당장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강하게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질타했습니다. 예, 이번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연합이 긴급의총을 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새정치민주연합이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자리였는데요. 결의대회식으로 진행된 오늘 긴급의총은 측근 비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도둑 잡아라 외치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과 불법 대선 자금은 자신들이 받았는데 자꾸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국민의 분노의 불길만 더 키울 뿐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이어서 리스트에,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의 8인이 부정한 돈을 받은 용도는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경선과 대선 자금이었다는 것이 성완종 전 회장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진술이었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종 수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겁니다. 새누리당의 물타기와 초점을 잃은 검찰 수사가 지속되자 전공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했다고요? 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오늘 오후에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중단 선언하고 그러니까 다음 달 1일까지 연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순신 동상 뒤에서 이석태 위원장과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 그리고 박종훈 안전사회 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이 농성 중입니다. 왜 농성에 돌입했는지 이석태 위원장의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행령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농성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 2번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가 확답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정부의 그 시행령 안을 철회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지금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지 않나 좀 싶어요. 그래서 마침 순방을 이석태 위원장은 이어서 오는 30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응답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 공무원이 진상규명 조사를 총괄하고 조사 인력을 축소한 정부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토론회에 불참했고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주말마다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는 다행히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세월호 범국민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과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려는 컸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이 추모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 북단에 폴리스 라인과 병력 5천 명을 대기시켰으나 이번에 위압적인 차벽, 그러니까 경찰 차벽을 세워놓진 않았습니다. 차벽으로 인한 충돌의 여지를 막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대책위의 선택도 주요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이번엔 집회 후 행진 대신에 집회 전에 서울 동서남북에서 각각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 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세월호 집회 자체가 저녁 7시 40분을 기해 끝났습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운영위원장은 이날 경찰은 우리를 폭력 집단이라고 호도하고 고립시키려 했다고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을 듣기 위해 오늘은 평화롭게 집회를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벽이라는 경찰의 자극만 없다면 세월호 농성 자체가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지 않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충돌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어질 집회 상황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정치권의 악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핵심인데요. 검찰은 금품 제공을 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을 구속 수사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는 반면에 좀 미진해 보입니다. 여권과 보수 언론의 물타기에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권현주 기자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정치인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건넨 정황을 기록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이 쪽지 한 장으로 인해 전 정권을 겨냥한 자원외교 사정 정국에서 현 정권의 불법 정치 자금 문제로 논란이 번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성 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2007년 경선과 2012년 대선 당시 측근 인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 핵심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07년 박 대통령의 당내 경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홍문종 의원은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당무조정본부장이던 서병수 부산시장과 직능총괄본부장이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금액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문종 의원은 2012년 대선 직후 현금 재산이 수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금품 수수 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금품 제공 측에 무게가 쏠려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지 2주. 검찰은 최근 성 전 회장 측 조사 과정에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경남기업 홍보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반면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인 리스트 8명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은 사건 초기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으로 이슈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완구 총리 개인의 금품 수수와 거짓 해명, 야권 책임론 등의 보도가 집중되면서 불법 대선 자금 논란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지난 24일 신문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 불법 대선 자금 문제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순방 이후 현안 수습을 하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귀국한 뒤 총리 사의 수용을 제외하곤 입을 닫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론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6.8%로 3주 연속 하락해 8주 만에 30% 중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56.7%로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피로가 누적돼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현안 내용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사학재단이 대학 등록금을 부당하게 쌓아뒀다면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대 학생들이 학교 측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사학재단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은 물론 천정부지 등록금에도 경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립금은 전년 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다음 회계년도로 2월에 쌓인 돈을 이릅니다. 때문에 과도한 적립금 누적은 뻥튀기 예산 책정을 통한 재단의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수원대가 사용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적립금은 2013년 현재 4,500억으로 전국 사립대학 중 4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45%에 불과하고 등록금이 학생 1인에게 사용된 정도를 측정하는 교육비 환원율도 2010년 74%, 2011년엔 72%에 머뭅니다. 등록금 대비 실험 실습비와 학생 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대학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걷어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적립금을 쌓는 데 치중했던 수원대학교는 결국 등록금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최종국 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수원대학교는 원고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입학한 학생들에게 각각 30에서 90만 원씩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학생들의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교육 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고 적립금, 이월금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따라 수원대가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대는 지난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도 3년간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수원대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의 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적립 노력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수원대 측은 법원이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의 장기 발전 계획 노력에 이게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고 보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원대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항소할 예정입니다. 수원대는 현재 건물 신축을 위해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고 재정 악화를 대비한 최소 금액의 적립금 400억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공이 불가능한 시기에 미리 예산을 책정하고 적립금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입니다. 그 적립금이나 이월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지금 수원대학교의 교육비 환원율이 종합대학의 평균에 비추어서 훨씬 못 미치거든요.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건물을 갖다 신축하기로 하고 3개년 동안 1,000억이 넘는 그 예산을 갖다 편성해 놓고 있었으나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실제로 사용했다, 지금 최근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없고요.
네. 아직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용도 불명으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수원대뿐 아니라 전국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누적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전국 사립대학들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누적 적립금은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한 이화여대와 연세대는 각각 8,200억과 6,600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사립대들이 적립금을 쌓아둔 채 장학금 지급, 등록금이나 등 학생 여건 개선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수원대 1심 승소 판결이 다른 대학에서도 적립금과 유월금을 마구 쌓아놓는 다른 대학들, 학생들에게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수환경 개선에 투자하지 않는 다른 대학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고,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학교 상황에 따라서 100% 승소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대학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일부 대학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중도 하차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당은 이를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국회의원 선거도 없애자는 말과 같다,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박도 나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을 강신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법 개정으로 도입돼 이듬해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적용됐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이 간선제는 비리가 많다며 직선제가 교육자치의 원리라고 주장하며 2000년대 초부터 앞장서 요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6명이 당선되자 직선제 폐지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하자 강도 높게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새누리당 역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국민도 이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직선제 폐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조희연 교육감의 판결 직후 바로 직선제 폐지를 거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극심한 정치 이념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폐지론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선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직선제가 정치색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거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폐지론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이번 판결과 연결해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없애자고 하는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성장 지원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선거 공보 등에 적힌 공약을 살피고 투표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같은 진보교육 정책을 유권자들이 평가한 것으로 지난해 6월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가 달리 나온 것도 일정 정도 정책 선거가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지진을 통해서 사망자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학계 일각에선 예견된 지진이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현주 PD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재해대책본부가 오늘 사망자가 3,200명, 부상자가 6,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인 부상자는 3명이고요. 아직까지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800에서 1,000명의 여행객과 650여 명의 현지 체류인 등이 현지 체류 한국인들이 네팔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네팔에서 한국으로 오는 첫 번째 비행기가 오늘 밤 11시 반쯤 인천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항공편이 일주일에 월, 금 이렇게 이틀밖에 없어 한국인들은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네팔 지역 이재민이 6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정확히 어디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 지질조사국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77km 떨어진 곳, 그리고 관광도시 포카라에서 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카트만두와 포카라의 중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카트만두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세대 홍태경 교수는 지진이 카트만두 쪽으로 진행됐고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가 많이 전달된 것이 피해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그 지진이 그 두 지역 가운데서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작은 거기서 해서 남동 방향으로 쪼개졌거든요. 네네. 남동 쪽에 뭐가 있냐면 카트만두가 있어요. 그래서 카트만두 하부까지 쪼개졌거든요, 단층이. 그래서 그 전체 쪼개진 거리가 한 100여 킬로 이상이 되거든요. 그 카트만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단층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또 홍 교수는 진원, 그러니까 최초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의 깊이가 11.8km로 비교적 얕았던 것이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진원 깊이가 깊으면은 지표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다 소멸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지표와 가까우면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안 걸리고 거리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네네. 에너지가 소멸이 별로 안 된 상태로 지표에 도달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지표에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예,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현재 카트만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진 발생한 이후 낡은 건물들이 대부분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매몰됐는데요. 건물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여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6.7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에 천막을 치고 이틀째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 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판 충돌이라고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이 원인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팔은 이 두 개의 판이 부딪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2,500만 년 전에 인도 호주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도판이 1년에 5cm씩 북쪽으로, 그러니까 유라시아판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판이 충돌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 전에 지진학자 50여 명이 카트만두에서 지진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피해를 줄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팔에 이런 강진이 발생한 것은 1934년 규모 8.1 이후 81년 만입니다. 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번 그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도 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지난 30년간의 지진 발생 빈도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 빈도가 10년 만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85년에서 94년에는 평균적으로 17.1회 발생했지만 95년에서 2004년에는 35.9회로
발생 빈도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14년 평균 발생 빈도는 52.7회로 지난 10년보다도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만 국내에서 지진이 49번 발생했는데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8번입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지난해 9월 23일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이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은 23회 중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지진이 10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는 진도가 낮기는 합니다만 네팔 지진 같은 경우에도 미리 예견됐다고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내진 설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꽃이 이렇게 좋은 계절에 멀리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지가 저지른 일이라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책임 소재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대지의 신도 재미삼아 지진을 냈을 리 없지요. 견디다 한번 꿈틀하고 몸을 움직였는데 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 희생되고 맙니다. 흙, 나무, 벽돌 따위 죄 없는 소재로 지은 집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시멘트, 철골로 지은 집은 희생이 적었다니 천재지변도 돈을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눈앞이 캄캄해 있을 사람들 생각하니 꽃조차 어둡습니다. 사실상의 식물총리마저 사의를 표명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은 한마디로 국정 공백기였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체제가 해소될 줄 알았던 대통령의 귀국날, 바로 오늘 언론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하루나 이틀 안정이 필요하다. 여독이 풀리는 대로 일정과 입장이 결정될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의도로 이례적으로 이러한 소식을 공론화했는지 판단을 접어두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국정 공백 가능성을 방관하고 해외로 떠났던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 커져가는 국민의 불안감에 청와대가 불을 질렀다는 것 말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의 입보다는 귀와 가까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